이전에 고고니 회장은 병을 열고 생명의 성수를 마십니다. 그의 병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는 중얼거립니다. 아직 햇살이 너무 따뜻해서 겨울이 오기엔 이른 것 같군. 현실의 그림자 저편에서 한 존재가 힘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과거를 되새깁니다. 그의 이름은 안타레스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태어난 최초의 군주이자 그들 중 가장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는 모든 용을 지배하는 왕이며 공포와 파괴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를 아는 이들은 그를 용제라 부릅니다. 하지만 어느 평범한 날 수백만의 병사들이 지구 침공을 준비하며 차원 균열 속에 숨어있던 그는 용이 아닌 인간의 몸으로 깨어났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며 안타레스는 자신 앞에 있는 연약해 보이는 얼굴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는 역겨움을 느낍니다. 참으로 한심하군 그는 생각합니다. 숙주의 기억을 더듬어 그는 이 인간의 정체를 알아냅니다. 그의 이름은 성진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2급 헌터입니다. 이 인간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안타레스는 여전히 생각에 잠긴 제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런 병쯤은 자신의 힘으로 한순간에 없앨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그를 방해합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그는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오며 왜 아직 레이디에 나타나지 않았냐고 따져 묻습니다. 거의 시간이 다 됐어. 안타레스는 몸을 굳힙니다. 그녀가 암시하는 것은 내가 늦었다고? 그녀가 지금 절대적인 힘의 화신인 자신이 무능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 건가? 용납할 수 없다. 차가운 정확함으로 그는 그녀의 위치를 묻습니다. 그녀는 다시 소리치며 자신이 게이트 앞에 있다고 말하고 왜 이상하게 말하냐고 따져 묻습니다. 안타레스는 그 질문을 무시합니다. 대신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이용해 자신의 힘을 발동시켜 그녀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도시가 그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는 그녀를 찾아냅니다. 장면이 혼란스러워하는 여성에게 전환됩니다. 찾았다니 무슨 소리야? 그녀가 묻습니다. 그때 전화가 끊깁니다. 갑자기 그녀는 등 뒤에서 목소리를 듣습니다. 늦었어. 아직도 내가 늦었다고 생각해? 그녀는 움찔합니다. 안타레스가 바로 그녀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입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아니라고 더듬거리며 말합니다. 근처에서 한 남자가 헌터김에게 커피를 건넵니다. 김은 감사 인사를 하고 진우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챕니다. 김은 진우에게 아무렇지 않게 인사합니다. 안타레스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남자가 내 부하 중 하나였던가? 아무 말 없이 그는 군의 식당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커피를 달라고 합니다. 남자가 사과합니다. 커피가 다 떨어졌습니다. 안타레스는 주저없이 남자의 손에서 컵을 빼앗아 마시며 말합니다.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는 것, 우리 군주들에겐 그게 상식이지.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퍼집니다. 뭔가 이상한데 헌터박이 속삭입니다. 저 사람이 나타난 이후로 진짜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어. 바로 그때 누군가가 또 다쳤네요 라고 말합니다. 헌터 제이가 그의 얼굴에 난 상처와 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타레스는 그녀를 힐끗 쳐다보며 조용히 짜증을 냅니다. 이 인간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 그는 생각합니다. 장면이 게이트로 전환됩니다. 헌터 송이 앞으로 나와 모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손뼉을 칩니다. 집중합시다. 이번 레이드는 제가 이끕니다. 이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가 이 자리에 있는 헌터들 중 가장 높은 등급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뒤쪽에서 진우는 조용히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머릿속에는 경고음이 울립니다. 이곳 어딘가가 수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시간입니다. 이제 모두 던전에 들어가시죠 라고 알립니다. 게이트 앞에선 안타레스는 눈을 가늘게 뜹니다. 이 게이트, 군주의 계략 냄새가 진동한다. 하지만 왜 이곳에서 군주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지? 궁금해진 그는 직접 조사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이번 레이드에 저도 참가하겠습니다. 그는 헌터 송에게 말합니다. 송은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짓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 말을 들은 헌터 김이 진우를 돌아봅니다. 다치지 않게 우리 뒤에만 잘 따라와요. 알겠죠? 안타레스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합니다.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군의 안위를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부하라니. 안타레스는 망설임 없이 게이트 안으로 성큼 들어섭니다. 던전 안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공기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타레스의 눈이 반짝이는데 그것은 흥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마수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무시무시한 손쉬움으로 해치웁니다. 다른 헌터들은 뒤따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늘은 괜찮으신가요? 헌터, 김이 속삭입니다. 몬스터들이 약한 건가? 아니면 저분이 달라진 건가? 헌터 송이 찡그린 얼굴로 말합니다. 진우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가 없어. 너무 빨라. 갑자기 안타레스가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뒤를 돌아 외칩니다. 왜들 꾸물거리고 있지? 이쪽으로 간다. 송이 손을 들어 뭔가 말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투표부터 해야. 하지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안타레스가 번개처럼 나타나 송을 단번에 기절시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헌터들은 가장 강한 동료가 쓰러지는 모습을 충격에 휩싸여 바라봅니다. 그러고는 안타레스가 나머지 일행을 향해 돌아서며 차분하지만 오싹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투표하고 싶은 사람 또 있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좋아. 그는 앞으로 걸어가며 말합니다. 모두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군. 그들은 던전 깊숙이 들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긴장감이 더욱 짙어집니다. 누군가가 속삭입니다. 벌써 40분이 지났어. 지금 보스를 잡으면 게이트가 1시간 뒤에 닫혀. 우리에겐 도망칠 시간이 20분밖에 없어. 마침내 그들은 거대하고 고대의 문 앞에 도착합니다. 이중 던전의 입구입니다. 헌터들 사이에 불안한 시선이 오갑니다. 그들이 망설이는 사이 안타레스가 앞으로 나섭니다. 이들조차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니 그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은 옳습니다. 이 문 너머에 엄청난 힘이 느껴진다. 안타레스는 침착하게 손을 뻗어 문을 밀어 엽니다. 거대한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순간 안타레스는 갑자기 한 헌터의 멱살을 잡아 방 안으로 내던집니다. 나머지 헌터들은 완전히 허를 찔립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헌터가 당황해서 소리칩니다. 안타레스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 말은 안전하다는 거지. 우리도 들어간다. 일행은 망설이며 그를 따라 들어가지만 곧 거대한 석조홀과 우뚝 솟은 조각상들로 가득한 공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중앙에는 괴물 같은 형상이 거대한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중얼거립니다. 저게 혹시 던전 보스인가? 안타레스는 신비한 문양이 빛나는 석판을 들고 있는 날개 달린 조각상을 가리킵니다. 여기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루한 어조로 고대 비문을 읊조립니다. 카르타논 신전의 계율. 자인은 불안한 듯 그의 팔을 붙잡고 중앙 조각상을 가리키며 분명히 놀란 기색을 보입니다.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안타레스가 냉정하게 그녀의 말을 끊습니다. 손 치워. 그리고 비문의 마지막을 읽으며 선언합니다. 이 법을 어기는 자는 결코 이곳을 살아서 나가지 못하리라. 바로 그 순간 조각상의 눈이 빛나더니 파괴적인 광선이 발사되어 사냥꾼들을 완전히 허를 찔렀습니다. 안타레스가 미소를 짓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힘으로 감히 나에게 도전하겠다는 건가? 하지만 광선이 그를 강타하며 그의 몸을 거센 폭발 속에 집어삼킵니다. 충격에 방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냥꾼들은 공포에 질려 몸을 숨기기 위해 허둥지둥합니다.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예고도 없이 안타레스가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에게서 거대한 파괴의 순결이 뿜어져 나오며 조각상의 마법을 종이처럼 찢어버립니다. 한 번의 휘몰아치는 움직임에 거대한 조각상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봅니다. 안타레스는 우뚝 서서 선언합니다. 이게 진정한 힘이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복도에 늘어서 있던 석상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씩 생명을 얻은 듯 깨어나 무서운 속도로 사냥꾼들에게 돌진합니다. 이제 완전히 흥분한 안타레스가 전투에 돌입합니다. 덤벼라, 오만한 꼭두각시들아. 그는 폭풍 같은 힘으로 조각상들을 날려버리며 좌우로 산산조각 냅니다. 자네가 복도에 흩어지고 다른 사냥꾼들은 혼란 속에서 학살을 피해 도망치려 하지만 안타레스는 부서진 적들의 더미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건 겨우 준비 운동에 불과했습니다. 갑자기 복도에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던전의 창조자인 아키텍트가 분노에 찬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 평생의 업적이 자네로 변하다니. 넌 누구냐? 그 인물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안타레스가 빛나는 창을 그에게 던집니다.
아키텍트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단 한 번의 공격에 소멸합니다. 수다 떨러온 게 아니다. 안타레스가 차갑게 말합니다. 환상은 그만. 직접 모습을 드러내라. 검은 에너지가 중앙 조각상에서 스며나오기 시작합니다. 오싹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드디어 만났군. 파괴의 군주여. 운명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조각상이 무너지고 그림자에 휩싸인 두려운 존재가 드러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자. 안타레스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좋을 대로 해. 그는 힘차게 도약해 그 존재를 향해 돌진합니다. 네가 얼마나 강한지 보자. 충돌이 임박하자 안타레스가 미소를 짓습니다. 이 싸움은 금방 끝나지 않을 거다. 하지만 그들이 부딪히기 직전 진우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자신의 방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혼란스러운 듯 주위를 둘러봅니다. 뭐였지? 그냥 꿈이었나? 장면이 경찰서로 전환되고 신입경찰 이수원이 첫 출근 때부터 그곳을 떠돌던 소문, 강력반 형사들 사이에서 속삭여지던 전설을 떠올립니다. 수사관들 사이에서 그는 팬텀이라 불렸고 손댄 사건마다 해결해내며 오랫동안 미제로 남았던 사건들까지도 풀어낸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검거율은 200%에 달해 마치 소설 속 이야기처럼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를 마주친 범죄자들은 마치 죽음을 목도한 듯 순순해지고 얌전해진다고 전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인근 모든 경찰서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승진을 거절하고 현장에 남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승진을 거절할 리가 있나? 신입은 의아해했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던 그에게 한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근무 시작하는 신입이구나. 그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수원 수사관, 부서에 갓 들어왔지만 이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긴장감을 눈치챈 선임 경찰관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너무 딱딱할 필요 없어. 여긴 가족 같은 곳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이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금 분대장과 면담을 했고 성이라는 수사관과 파트너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름이 언급되자 경찰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팬텀을 말하는 거야? 이 수사관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 이름이 실제로 존재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경찰관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지. 처음엔 여기서만 쓰던 별명이었는데 다른 지구대에서도 쓰기 시작했어. 그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그 남자가 묻고는 이 수사관이 들고 있는 커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실 그 커피는 그 사람 거였어. 그들이 대화하는 사이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고 조용하면서도 위험 있는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사관은 즉시 이 남자가 바로 팬텀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선임 경찰관이 재빨리 이 수사관을 신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팬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이 수사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 친구를 맡길게. 잘 가르쳐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이 수사관은 팬텀을 따라가며 속으로 혹시 커피 때문에 화난 건 아닐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정적을 깨고 진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왜 경찰이 되기로 했죠? 이 수사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나쁜 놈들을 잡으려고요. 진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두 사람이 함께 건물을 나서자 이 수사관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팬텀에게서 직접 범죄자를 잡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 수사관은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그의 상태를 본 근처의 한 경찰관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수사관이 하루 종일 성 수사관이랑 잡범들을 쫓아다녔거든요. 근처에 서 있던 진우는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 수사관이 예전에 맨손으로 무장강도를 제압했다고 자랑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덕분에 그를 훈련시키는 일이 평소보다 조금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진우가 다른 사건 파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방 건너편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여성이 목소리를 높이며 경찰관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 없어요. 그녀가 울부짖었습니다. 수사관은 침착하게 모든 증거가 자살을 가리킨다고 설명하며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여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메시지 좀 보세요.
이게 3시간 뒤에 죽을 사람의 모습인가요?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살은 계획되지 않습니다. 순간의 충동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들의 언쟁은 진우가 끼어들면서 중단되었습니다. 파일 좀 봐도 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며 그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욕조에서 발견되었고 손목에 깊은 상처로 과다출혈을 일으킨 상태였습니다. 사용된 칼은 욕조 안에서 발견되었고 그 위에 남은 지문은 그녀의 겉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명랑해 보였지만 그녀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내용을 검토한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 제가 사건을 맡겠습니다. 그는 여성 쪽으로 돌아서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이야기는 회색 하늘 아래의 아파트 건물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실내에서는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희미한 불빛 속에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진우가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공간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즉각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욕조 가장자리에 핏자국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시신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는 손을 들어 올립니다. 그림자 마법이 공기 중을 휘감습니다. 피에서부터 형체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방 안의 소녀가 떨리는 윤곽을 드러내며 나타납니다. 놀란 소녀는 두려움에 휩싸여 주위를 둘러보며 숨을 헐떡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진우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이제 넌 고통도 죽음도 벗어났어. 자유야. 그는 질문합니다.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네 의지였니? 소녀는 고개를 숙입니다. 네. 그녀가 속삭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니? 진우가 조용히 묻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 다른 곳에서 한 남자가 초인종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확인하고 수사관이 신분증을 내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경찰입니다. 진우가 말합니다. 따님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는 급히 문을 엽니다. 뭔가 찾으셨나요?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직 아닙니다. 진우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실을 알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돕겠습니다. 장면은 카페로 전환됩니다. 진우가 테이블 건너편에 차분히 앉아 있습니다. 그가 말을 꺼냅니다. 따님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남자는 그 질문에 몸을 굳힙니다. 진우는 부드럽게 다시 묻습니다. 혹시 따님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있었나요? 남자는 재빨리 고개를 젓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딸은 친절하고 온순한 아이였어요.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직도 그녀가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말합니다. 따님을 정말 아끼셨군요. 네, 남자가 대답합니다. 친딸은 아니었지만 제 아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나에게 말만 해줬더라면, 무언가 털어놨더라면. 진우는 서류철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수사 중에 그녀의 소지품에서 음성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는 오디오를 재생합니다. 녹음이 시작되자 남자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녹음 속 목소리는 진이의 것으로 어리고 연약한 목소리로 수년간 양아버지에게서 겪은 고통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멀리 도망쳤음에도 그가 다시 연락을 해온 순간 그녀는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자는 이제 방어적인 태도로 진우를 응시합니다. 이걸 들려주는 게 무슨 의미죠? 체포하러 온 거라면 그냥 지원을 데려와서 수갑을 채우면 될 거 아니에요? 진우는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걸 자백하고 저와 함께 경찰서로 가는 겁니다. 남자는 비웃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진우가 대답합니다. 남자는 상황을 잘못 파악한 채 비웃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얼마를 원하는 거죠? 진우는 잠시 멈췄다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 방 안에는 오싹한 기운이 감돕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잘 들어. 이곳은 네가 왔던 세상이 아니야. 내가 만든 공간이지. 바깥 세상을 흉내낸 곳이지만 다른 곳에 존재해. 여기는 죽은 자들의 영역이야. 마스터의 허락 없이는 살아있는 영혼이 들어올 수 없어. 그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내 감옥이야. 남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빡입니다. 무슨 소리야? 잘 생각해봐. 진우가 말합니다. 여기 어떻게 오게 됐는지 기억이 나나? 남자의 얼굴에 점점 공포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카페는 밝게 불이 켜져 있지만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는 진우를 바라보며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너 누구야? 이게 뭐야? 악몽이라도 꾸는 거야? 그는 출구로 달려가지만 바닥에서 그림자들이 솟아올라 해일처럼 그를 덮칩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피가 벽에 튀어오릅니다. 결국 그의 비명도 점점 사라집니다. 진우의 뒤에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진이로.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또렷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진우가 그녀를 돌아봅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녀는 잠시 머뭇거립니다. 혹시 배가 되지 않는다면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경찰서로 돌아온 진우는 끝까지 진이를 믿어준 친구에게 작은 꾸러미를 건넵니다. 이건 그녀가 남기고 간 거요. 라고 그가 말합니다. 쪽지에 적힌 이름이 당신이었어요. 아마 그녀가 당신에게 주고 싶었을 거예요. 라고 그는 부드럽게 덧붙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타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건은 곧 종결될 예정입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자살이 맞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진우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선물을 열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녀는 속삭입니다. 고마워요. 진우가 자리를 떠나면서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녀가 생을 마감하기 한 시간 전, 만약 양아버지에게서 온 그 교묘한 메시지가 그녀의 휴대폰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두 친구는 계획대로 생일 파티를 즐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면은 식당으로 전환됩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진호는 평소와 달리 유난히 진지한 표정입니다. 진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지우에게 결심을 굳혔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아에게 청혼하겠다고 합니다. 지우는 약간 놀란 듯 진호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적절한 말을 찾으려 했습니다. 지우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진호는 주머니에서 고급스러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들며 진아가 이 반지를 좋아할지 묻습니다. 지우는 반지를 살펴보고 솔직하게 자신은 그런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진호는 그냥 웃으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진호는 진아가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선물을 많이 준비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사 부지에 새 건물 프로젝트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진아가 의대 공부를 마치면 그녀만을 위한 병원을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우는 잠시 멈췄다가 그 건물이 대략 300억 원 정도 들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진호는 충격을 받은 듯 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라고 그가 묻습니다. 지우는 이전 시간선에서 은 과장이 바로 이 병원에 대해 이야기해줬던 대화를 떠올립니다. 지우는 재빨리 생각을 정리하고 진호에게 거창한 제스처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진호는 좋은 사람이라고 덧붙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지우의 말에 감동한 진호는 안 와도 되겠냐고 묻습니다. 지우가 말리려 하지만 진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듭니다. 그날 밤 늦게 지우는 집에 도착합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 차혜인과 태어난 아들이 아직 깨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혜인은 장난스럽게 왜 술을 마시고 왔냐고, 특히 술이 듣지도 않으면서 왜 그랬냐고 묻습니다. 지우는 진호를 만났고 진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고 설명합니다. 차혜인은 진호가 드디어 청혼하기로 결심한 거냐고 묻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용기를 낼지 두고 봐야지라고 말합니다. 지우는 아기 수호가 아직도 활기찬 것을 알아챕니다. 차혜인은 낮에 너무 많이 자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지우는 자신의 그림자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합니다. 벨리아는 어린 주인님이 반드시 검술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그리스는 학업이 우선이라고 맞섭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수호가 적어도 걷기나 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차혜인은 약간 비꼬듯이 진우가 그 순간을 직접 보고 싶으면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제안합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진우는 경찰서장실에 들어가 서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우진철은 진우에게 다른 수사관들의 사건에 너무 많이 관여하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는 진우를 헌터라고 부르지만 진우는 자신은 더 이상 헌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진철은 그 호칭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는 최근 자살한 피해자의 보호자가 실종됐고 이상하게도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이 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진우는 모르는 척합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네요. 그때 우진철이 진우에게 카드를 건넵니다. 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우진철은 그 카드에 고건희 회장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진철은 무거운 마음으로 진우에게 회장님이 위독하다고 알립니다. 이후 병원에서 회장님은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진우가 그를 찾아갑니다. 고건희 회장은 힘겹게 산소 마스크 쪽으로 손짓합니다. 진우가 산소 마스크를 벗깁니다. 회장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진우를 다시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말합니다. 그는 진우를 오랫동안 찾아 헤맸다고 말합니다. 진우가 회장님을 치유할 수 있는 포션을 내밀지만 회장님은 부드럽게 거절합니다. 그는 자신은 충분히 오래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진우가 한때 이야기해줬던 과거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는 그 세계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며 이 기억들은 회장님께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본 진우는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손을 내밉니다. 진우가 회장님의 손을 잡자 기억들이 노인의 머릿속으로 밀려듭니다. 그는 진우를 처음 만났던 순간, 함께 일했던 시간들, 그리고 진우가 그곳에서 헌터들을 구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기억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는 긴장된 외교적 순간들과 자신이 찬란한 빛의 조각이었던 역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서리의 군주에게 죽임을 당했던 순간과 지우에게 인류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던 일도 떠올립니다. 눈에 눈물이 고인 채 그는 진우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당신과 같은 영웅들과 함께 싸울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고건희는 생각합니다. 이 따스한 햇살 아래 내 몸이 차가워진다 해도 이 영광스러운 기억들은 내 곁에 남아 영원히 나를 따뜻하게 해줄 것이다. 그는 눈을 감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지켜보며 깊은 평온을 느낍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끝까지 진정한 영웅이었던 그에게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시간이 흘러 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조용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다급하고 약간은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차에이는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은 듯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라고 말합니다. 진우는 놀라서 즉시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대답합니다. 수호가 지금 집안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배경에서는 차혜인이 수호를 잡으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벨리온과 이그리트는 옆에서 소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려 했으며 눈을 깜빡입니다. 날아다닌다고?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묻습니다. 그때 진우는 진호가 예전에 농담처럼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너랑 네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태어나자마자 집안을 뛰어다닐걸. 여전히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는 차혜인은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묻습니다. 진우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내가 차근차근 제대로 날 수 있도록 가르칠게요. 차혜인은 잠시 멈춥니다. 당신도 날 수 있잖아요. 이야기는 다시 병원으로 전환되어 의사들이 엄숙하게 고건희 회장의 아내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한편 여전히 통화 중인 진우는 생각에 잠깁니다.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그 다음엔 봄이 세상을 맞이하죠.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끝이 지나면 새로운 시작이 찾아옵니다. 차혜인이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소리를 듣고 진우는 다정하게 말합니다. 오늘 밤엔 일찍 집에 갈게요. 진우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겨울이 오려면 아직 멀었나 보다. 진우의 집에서는 이그리트와 벨리온이 또다시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벨리온은 어린 주인님이 즉시 공중전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그리트는 이에 반대하며 이렇게 하면 수호가 미래의 파일럿이 될 운명이라는 것만 확인시켜주는 셈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차혜인은 바닥을 청소하며 지쳐있고 수호는 집안을 날아다니는 가운데 남편이 빨리 집에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시 한번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